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고리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을 전전하며 풀스택 개발 및 팀 리드 역할을 맡아왔고요. 주위에 있는 이제 비개발자 분들이나 현업 개발자 분들의 코딩 테스트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업에서 자주 물어보는 코딩 테스트 문제와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알고리즘을 강의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파이썬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을 이해하고 계신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강의에서의 주된 내용은 파이썬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필수 알고리즘의 개념이나 동작 방식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파이썬을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알고리즘 개념이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영상을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전공자 분들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진행하기보다는 필수적인 알고리즘을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뭔가 공부를 해야지 라는 무거운 마음보다는 편안하게 좀 시청하면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말이 추천이지만 숙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을 하면서 스스로 그 추천 문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모두 코딩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점에 한번 가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점에 키오스크가 이렇게 3개가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놓여 있고 손님 6분이 순서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1, 2, 3, 4, 5, 6 순서대로 이제 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 1번 손님은 주문을 10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3번 손님은 1개를 하셨어요. 그럼 주문이 누가 먼저 끝나죠? 당연히 이 3번 손님이 주문이 먼저 끝나겠죠. 그래서 3번 주문이 먼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주문 누가 하죠? 4번이 먼저 들어왔지만 6번 손님이 먼저 주문을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4번 손님은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줄을 서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 순서대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먼저 온 순서대로 주문하는 게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입장 순서대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한 줄 서기가 있습니다. 한 줄 서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처럼 6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1, 2, 3, 4, 5, 6 원하는 대로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착한 순서대로 1, 2, 3, 4, 5, 6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줄을 서신 분들은 제가 다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도착했기 때문에 1, 2, 3순으로 들어가고 이제 4번, 5번, 6번 손님들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먼저 작업을 끝내도 4번이 이제 이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입장 순서대로 주문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입장 순서대로 주문할 수 없는 문제를 한 줄 서기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런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해결한 방식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큐라고 부르고요.
한 줄 서기는 자료 구조인 Q를 활용한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일단 이 Q는 뒤에서 다시 배워볼 예정이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뭔지 알겠는데 왜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나요? 첫 번째 이유로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연습해서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 이 비전공자 친구들이랑 전공자 친구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논리적 사고예요. 물론 전공 지식의 깊이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 또 경험해본 개발 스택 같은 것도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논리적 사고예요. 이 전공자분들은 이 논리적 사고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져 있어요. 비전공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가 길러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개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문제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 논리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별표까지 쳐놨죠. 네, 코딩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 영어로 치면 약간 토익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코딩 테스트가 뭐냐? 이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시험이에요. 기업에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이 코딩 테스트를 첫 번째 관문으로 볼까요? 기업에서 이 코딩 테스트를 첫 번째 관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개발자의 능력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코딩 테스트 하나만으로 언어 이해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도 있을 거고요. 코딩 테스트 안에서 문법을 잘 사용을 하겠죠.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여기서 내장 함수는 또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쪽에서도 뭐 프로그램 뭐 작성 순서나 생각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딩 스타일도 살펴볼 수 있어요. 코딩 스타일을 보면은 이 친구가 변수명은 잘 작성을 하는지, 뭐 주석은 잘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함수화는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에러 처리도 어떻게 잘 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첫 번째 관문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코딩 테스트 실력이 절대 실제 업무 능력과 동일하진 않아요. 마치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않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평가할 때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납득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코딩 테스트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이 코딩 테스트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리즘 학습 사이트를 한 4군데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4군데 정도를 가지고 와봤고 한번 한 군데씩 들어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머스 다들 익숙하시죠? 네,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들어서 보시면 여기 코딩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에 들어가 보면 되게 문제 종류도 많아요. 이렇게 레벨도 볼 수 있고 난이도도 볼 수 있고 언어도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면은 네, 광물캐기 제가 풀었나 봅니다. 여기 체크 표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 풀었었네요. 네, 그래서 문제 옆에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코드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코드 실행하면 네, 코드 제출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난이도별로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방금 다시 여기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UI가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일단 유형별로 문제가 분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코딩 테스트에 뭐 이 고득점 킷 들어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긴 하죠. 대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되게 없어요. 한 3문제, 4문제? 되게 유형별로 문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풀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틀렸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50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데 50개 중에 1개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 1개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게 틀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막상 푼 게 아까워서 답지를 보는 것도 마음이 되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엣지 케이스들 때문에 몇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살짝 단점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뭐 원래 대부분의 알고리즘 사이트들이 틀린 테스트 케이스를 알려주진 않아서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보분들에게는 공부하기에는 이런 UI나 이런 문제들 구성이 좀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서 되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머스였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백준이에요. 백준은 개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백준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면 일단 문제 수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3만 문제라고 되어 있죠. 문제도 많고 또 이렇게 유형별로도 되게 분류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고 문제들도 보면 이렇게 티어처럼 나와가지고요. 난이도도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백준 훌륭합니다. 대신 약간 단점은 문제를 풀 때 제출 들어가서 보면은 입출력 부분이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입출력을 직접 구현하는 부분에서부터 약간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요. 난 지금 당장 문제를 풀고 싶은데 입출력을 구현하는 것조차 꽤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입출력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한다면 금방 백준의 좋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준도 되게 좋고요. 대신 백준도 마찬가지로 틀린 테스트 케이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엣지 케이스의 벽을 느끼다가 네, 답지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여하튼 백준도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고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백준도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스웨아예요. 이 스웨아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스웨아는 어떤 거냐면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알고리즘 사이트예요. 이 스웨아는 여기 역량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역량 테스트는 삼성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연습하는 사이트예요. 이 역량 테스트는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삼성에 들어갈 때 가산점도 부여되고요. 현직자분들에게는 아마 보너스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삼성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네, 리코드입니다. 리코드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리코드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영어예요. 영어. 모든 게 영어입니다. 대신 그 영어를 커버할 정도로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난이도도 나눠져 있고요. 유형별로도 문제가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태그를 선택하면 그 태그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도 뭐 한 2-3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라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 되게 접근하지 않겠죠. 영어기 때문에. 근데 사이트는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가져올 때 참고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실제로 저는 현업자분들한테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물어보면 리코드에서 되게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사이트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랑 다르게 이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할 때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저는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네, 이게 투썸이라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자 여기 솔루션 가서 한번 정답을 일단은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복사를 해볼게요. 가져와서 파이썬 코드 한번 복사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해서 run 하면 이제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요. 서브밋을 하면 성공적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여기서 -1까지만 접근해 볼게요. 그럼 틀리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왜 틀렸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값이 들어왔지만 아웃풋이 너는 빈 리스트가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건 1, 2가 들어간 리스트다 라고 정확히 케이스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린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를 수정하면 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시간이 질질 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공부하다 보면은 이 틀린 테스트 케이스를 알려주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는 거를 이제 아실 때가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앞서 이렇게 4개의 사이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트 4개면 저는 충분히 알고리즘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각 사이트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학습 시에 제가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고리즘은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없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그 문제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다른 사람들 여러가지 푼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의 풀이를 참고하고 아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구나 해서 여러가지 풀이들을 참고하면서 공부하면 실력이 참 빠르게 늘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를 보고 10분 정도 안에 해결 방법이 안 떠오르면 아 모르겠다 하고 바로 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답을 보잖아요. 다음날 진짜 100% 다 까먹습니다. 진짜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맥시멈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 정도만 고민을 한 후에 충분히 내가 고민을 한 것 같고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정답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근데 제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가 막 한 문제에 몇 시간씩 매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제 얘기인 건 비밀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또 풀고 싶은 오기가 있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또 공부라는 것은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한 1시간 정도를 넘어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풀이를 보고요. 유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풀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날 돼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왜 새로운 문제지? 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물론 저만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코드를 작성하지 말고 A4 용지나 뭐 연습장에 문제의 요구사항이나 해결할 논리를 정리한 후에 코드를 작성하세요. 이거를 다들 간과하는데요. 코드는 어떤 거죠? 우리가 코드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코드는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연필과 똑같은 거예요. 코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코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리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이 습관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일단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마주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려면 좋은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야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성능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성능 분석의 기준으로 알고리즘의 작업량,
네, 연산량을 이제 기준으로 네, 성능을 분석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이라는 문제를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죠? 그냥 1부터 99 더하기 100을 순서대로 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연산 횟수는 몇 번이죠? 100번이겠죠. 네, 쭉쭉쭉 100번,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1과 100을 더했을 땐 몇이 나오죠? 101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와 99를 더했을 땐 뭐가 나오죠? 101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1과 100을 더한 다음에 50번을 반복하면 5050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연산 횟수는 몇 번이죠? 2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더하기와 곱하기 2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이런 성능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이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성능 분석은 복잡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크게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복잡도에 여기 별을 쳐놨죠. 시간 복잡도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이 시간 복잡도는 연산의 작업량과 수행 시간을 의미해요. 즉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공간 복잡도는 뭘까요? 딱 느낌이 오죠. 메모리 사용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사실 이 공간 복잡도는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기술이 발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거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죠. 네, 요즘 사람들이 집착하는 건 속도예요, 속도. 네,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 시간 복잡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론 공간 복잡도도 문제가 될 때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시간 복잡도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네, 세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최선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최선의 경우는 일단 오메가로 읽고 이 경우는 가장 알고리즘이 적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숫자 1, 2, 3, 4, 5, 6이라는 배열을 정렬한다고 해볼게요. 네, 버블 정렬. 물론 아직 우리 버블 정렬을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완료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정렬이라는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의 순회로 모든 요소가 정렬됐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최선의 경우겠죠. 정렬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최선의 경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딱 봐도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의 경우예요. 평균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사실 이게 결국 대부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고요. 이 평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다? 최악이에요, 최악. 아무리 대부분의 상황을 대처한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바로 프로그램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고 이걸로 우리는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신뢰성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를 보통 지표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뭔가 지금 계속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들만 살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최악의 경우는 뭘까? 이 최악의 경우는 비고 표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영어로 쓰면 뭐 비고 노테이션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고 노테이션은 뭐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비고 표기법은 최악의 경우를 표기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n에 대한 항만 표시라고 개수는 생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 입력 n이 주어질 때 위와 같은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비고 표기법으로 나타낼 때는 n제곱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n이 무수히 클 때 주요 항이 알고리즘 성능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1번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n이 10만이에요. 그럼 n제곱은 몇이죠? 100억이거든요.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n은 이 100억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값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n제곱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은 n제곱에 비해서 너무 낮은 값이니까요. 그래서 비고 표기법은 최악의 경우를 나타낼 때 표기를 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n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고 개수도 생략을 해서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시간 복잡도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여기 되게 다양한 시간 복잡도들이 보이고 여기 입력에 따른 뭐 연산 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표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제 n 입력 값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네, 이거 GPT로 만든 거예요. 네, GPT로 만들었는데 정말 GPT 요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시간 복잡도들, 다양한 시간 복잡도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의 경우 1은 뭘까요? 네, 상수를 의미하고요. 어떤 n의 입력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진짜 쉬워. 예를 들면 노래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노래방에 노래가 몇 개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한 10만 개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노래방에서 나는 번호 만약에 1, 2, 3, 4 노래를 부를 거야 해서 노래방 기계에 입력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한 10만 초 뒤에 노래가 재생이 되나요? 아니죠. 바로 재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노래방에 노래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바로 찾을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상수 비고 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여기 아래 표 보시면 뭐 만 개가 들어와도 1이고 몇 개가 들어오던 1이죠. 그래서 엄청 빠른 겁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결국 이 속도가 1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다는 건 결국 어딘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방의 경우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노래들을 사전과 같은 형태로 모두 보관하면서 좀 공간 복잡도로 시간 복잡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다? 이 공간과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복잡도 상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볼 건 로그 n이에요. 네, 로그 n입니다. 이 로그 n은 일단 수학이랑은 조금 달라요. 수학은 어땠죠? 미지수가 10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에서는 미지수가 2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진행될수록 절반씩 연산의 수가 줄어들어요. 절반씩.
이것도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예를 바로 쉬워요. 예를 들면 업앤 다운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업앤다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말씀하실 건가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50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50을 말하는 순간 정답의 범위가 절반으로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로그 n이라고 비고 로그 n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n을 살펴보면 입력 개수가 100개여도 단 6번 만에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n이에요. n은 좀 간단하죠. 우리가 n은 일반적으로 그냥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시간이 늘어나고요. n이 만약에 1, 2, 3 n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값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n번 순회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 비고 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개가 들어오면 정확히 1000번 연산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볼 게 n로그 n이에요. n로그 n은 n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절반씩 범위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이 n로그 n이에요. 뭐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1이나 로그 n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0개가 들어왔을 때 10,000번 안에 해결하고 10,000개 들어왔을 때도 10만 번 정도로 이제 문제를 연산 횟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n로그 n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알고리즘 구현할 때도 n로그 n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제곱은 입력값이 커질수록 제곱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입력값이 커질수록 이제 그냥 처음 보는 숫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입력 크기가 크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n제곱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입력값이 조금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n세제곱부터는 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100개만 들어와도 거의 10만, 100만, 1000만 개가 1000만의 연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 문제를 딱 풀었는데 n세제곱 이후의 것들이 딱 복잡도를 갖는다? 네, 축하합니다. 다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다시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간 복잡도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문제에다가 생각해낸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우리는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복잡도가 이 문제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일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정답 제대로 나오네, 나이스 하고 해봤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 조건 안에 내가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답이 맞아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헛발질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시간 복잡도를 먼저 구하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지금 이 시간 조건에 내가 통과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처음부터 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시간 써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은 나왔는데 시간 복잡도 때문에 문제 통과를 못하면 진짜 약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습관 들여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시간 복잡도였고요. 오늘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 정렬 부분이 되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렬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